사람은 보통 배신을 멀리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여자, 처음 듣는 이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림자 같은 사람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속았습니다. 제 아내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던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얼굴,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건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숨이 막혀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배신감이 아니라 믿어온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설마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겠어?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30년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던 사람, 아이 키우며 서로 등을 맡겼던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내 인생 전체를 의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늦은 귀가도, 달라진 말투도,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도 전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라며 넘겼습니다. 그게 가장 편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참 잔인합니다. 모른 척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믿는다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가장 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하루였습니다. 철물점 셔터를 올리고 단골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이미 제 인생을 갈라놓을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쥔 손은 제가 매일 고개 숙여 인사하던 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셨다면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 이야기도 흔한 외도 이야기도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얼마나 잔인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그리고 침묵 속에서 준비한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뒤집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엔 분명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나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다면 이미 인생에서 한 번쯤은 배신이라는 단어 앞에 서봤던 분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용히 이 이야기를 계속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신 뒤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매일 마주치던 그 사람이 아내의 비밀 상대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바로 터뜨리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정리하셨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뒤집힐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는 늘 비슷했고 비슷하다는 건 곧 안전하다는 뜻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63,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정우입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셔터를 올리고 목과 나사, 전선과 실리콘을 진열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계 기름과 금속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찌르면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이 냄새 덕분에 아이들 키웠고 집 장만했고 아내 밥상에 반찬을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 미정은 59입니다. 깔끔하고 야무지고 말수가 많진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결혼 30년 동안 살림은 늘 미정 몫이었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장부 정리, 공과금, 카드 내역까지 미정이 손 떼면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호 사장님은 집에서 걱정 없겠네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말에 기대 살았습니다. 집안에서만큼은 아무 문제 없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큰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접시 깨는 일도 없었고
며칠씩 말 안 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대신 서서히 쌓이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게 되고 밥상에서 TV 소리만 커지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각자 핸드폰만 보다가 등을 돌리는 그런 침묵 말입니다. 저는 그게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편해진 거라고,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문제는 그 편해짐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미정은 어느 순간부터 바빠졌습니다. 문화센터 라인댄스, 동네 모임, 친구 약속 핑계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하다는 게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미정은 나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었고 향수를 뿌렸고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늦네라고 말하면 미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신경 좀 써. 그 말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들렸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관리실 직원 도윤이 있습니다. 30 중반쯤 키가 크고 웃는 얼굴이 인상적인 젊은이였습니다. 아침마다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면 도윤은 늘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괜히 기분 좋았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 취급받는 게 점점 귀해지거든요. 그리고 골목 끝에는 한빛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 주인 성우는 50대 후반, 말수가 적고 늘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입니다. 철물점 문을 열면 성우가 세탁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늘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동지에 비슷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조각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일부러 맞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내의 바쁨, 달라진 말투, 매일 마주치던 사람들 전부 제 눈앞에 있었는데도 저는 그저 설마라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곧 가장 큰 막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순간부터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 저는 곧 몸으로 겪게 됩니다. 불안은 늘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합니다. 그날도 별일 아니었습니다. 미정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왔고 저는 습관처럼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미정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라인댄스 끝나고 사람들이랑 차 좀 마셨어. 말투는 담담했는데 눈은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미정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지 않고 옷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예전엔 침대 옆에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위에 둬? 라고 묻자 미정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림소리 시끄럽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 속은 이상하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설명이 맞아도 느낌이 맞지 않으면 계속 남습니다. 며칠 뒤 철물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거래처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호 사장, 사모님 요즘 인기 많더라.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묻자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세탁소 골목 쪽에서 자주 보이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웃음이 입술에만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빛 세탁소 성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말수 적고 늘 고개만 끄덕이던 그 얼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일부러 바꿨습니다. 세탁소 골목을 지나가는데 마침 미정의 차가
골목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설마라는 생각과 아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가로등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세탁소 불은 꺼져 있었고 셔터는 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고 움직임은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미정은 없었습니다. 친구랑 조금 더 있다 갈게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반찬, 소파에 걸쳐진 미정의 외투, 욕실에 남은 향수 냄새. 그 모든 게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이 집이, 이 사람이 더 이상 예전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실에서 도윤을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늘 하던 대로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세요. 저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신경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도윤 씨, 요즘 우리 집사람 자주 보지? 도윤은 아주 잠깐 멈칫하더니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뵙죠. 그 잠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사람은 그 찰나에서 진실을 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미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졌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질문을 한 제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아주 조용하고 아주 끈적한 시작. 그리고 이 시작이 곧 막장으로 치닫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확신을 들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버텨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미정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TV 소리를 키웠고 밥상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정이 저녁을 먹다 말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넘기려다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해서 그래.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한 건 당신이야. 하루 종일 철물점 냄새 맡고 있으니까 생각도 그 냄새가 난다니까. 그 순간 밥상 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핀잔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철물점 냄새, 그 냄새로 아이 키우고 집 지키고 살아온 제 지난 세월을 미정은 한 문장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를 내면 제가 초라해질 것 같았고 웃어넘기자니 속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제 침묵을 보고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 나 감시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잇기도 전에 미정은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그럼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 나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며칠 뒤 모욕은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미정을 만났는데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정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야? 라고 묻자 미정은 짧게 말했습니다. 친구.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관리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거 내일로 잡아둘까요?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뭘 잡아? 라고 제가 묻자 미정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그런 얘기할 거야?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 시선 속에서 저는 남편이 아니라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정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미정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그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우습게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정이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고르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어? 미정은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야. 미정은 잠깐 저를 보더니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로 다가가 봐야 제 자존심만 더 갈릴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무시당하는 남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은 감았지만 머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말투, 성호의 고개 숙임, 도윤의 멈칫 그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라 확인할 때라는 걸요. 소리 지르면 진실은 숨어버리고 들이받으면 저는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가장 평범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철물점 셔터를 올리고 단골에게 인사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자 잠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목적지는 한빛 세탁소였습니다. 세탁소 안은 늘 그렇듯 뜨거웠습니다. 다리미 열기와 세제 냄새가 섞여 숨이 막힐 듯 했지요. 성우는 셔츠를 다리다 저를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사장님?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성우 씨, 잠깐 얘기합시다. 그 말 한마디에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이 잠이 안 오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성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 떨림이 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임대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이 건물 계약 갱신이 고지지요.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정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저는 손바닥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요. 다만 정리만 합시다. 성우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다가왔다는 말, 퇴근 후 잠깐씩 들렀다는 말, 그리고 관리실 도윤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정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말까지.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또렷해졌습니다. 퍼즐이 맞춰질 때 사람은 분노보다 방향을 얻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장사하고 싶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부탁하는 대로만 하세요. 그 부탁은 간단했습니다. 사실을 숨기지 말 것, 연락을 끊을 것, 그리고 더 이상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말 것. 성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탁소를 나와 저는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원 하나 넣으려고. 도윤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번엔 그가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날따라 밥상이 조용했습니다. 미정이 들어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미정은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그 회피가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흔들릴 차례가 아니라 판을 뒤집을 차례라는 걸요. 그리고 그 판은 생각보다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생각보다 빠르게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소리 내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조용한 방법을 골랐습니다. 조용함은 때로 고함보다 무섭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 어르신, 민원 관련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류는 달랐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몇 번 오르내렸고 사적 연락이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만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게 없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 공기를 느꼈는지 신발을 벗는 손길이 느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묻는 목소리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게 더 솔직해질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 관리실에서 연락 왔어. 제가 말하자 미정의 숨이 잠깐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연락? 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몇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 지하주차장, 그리고 날짜. 미정은 봉투를 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걸 어디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말했습니다. 어디서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제 숨을 데가 없다는 거야. 미정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했는데?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답답했어. 당신이랑 살면 숨이 막혔어. 그 말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답답했겠지. 그래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보라는 단어는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하던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세탁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셔터는 내려와 있었고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습니다. 갑자기 왜? 임대 문제라던데.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우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할 사람한테 해야지. 성우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연민도 호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계약 종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도윤은 저를 보고도 예전처럼 웃지 못했습니다. 어르신하고 말을 꺼내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사람은 떠날 때 스스로 이유를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미정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 선택이야. 그 말에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미정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짐을 싸던 마지막 날 미정은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미련이었고 동시에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 짧은 대답이 우리 사이의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예전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공허가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데리고 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날 밤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집이 비어버린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도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고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공백이 가슴을 눌렀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허전함보다 먼저 든 감정은 이제 숨을 쉬어도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부엌에 갔고 혼자 먹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대충이었지만 밥을 씹는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참고 삼킨 채 살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철물점 문을 여는 손도 달라졌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여전히 컸지만 그 소리가 제 귀를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다. 단골 하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좀 달라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달라졌다는 말은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버텨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애 좀 봐줄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손주가 집에 들어오자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작은 발소리, 장난감 떨어지는 소리,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 그 소리들이 빈집에 남아있던 잔향을 밀어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시장 가자.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시장에서 사온 떡을 나눠 먹으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구나.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 프로그램을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철물점 일로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톱질 소리, 나무 냄새, 어르신들 웃음소리가 섞인 공간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거기서 영희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던 분이었는데 늘 말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나도 한 번만 다시 믿어볼까 해요. 저는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믿어도 돼요. 다만 자신부터 버리지는 마세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소식은 딸을 통해 들었습니다. 언니 집 근처에서 반찬 가게 일을 돕고 있고 사람 만나는 걸 많이 줄였다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너무 멀리 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건 결심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붙잡고 제 하루를 망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TV를 끄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미정이 변했는지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런 생각에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하루를 계산했습니다. 오늘 웃은 횟수, 손주와 나눈 말, 철물점에서 팔린 물건들. 그 계산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세웠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거창한 승리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대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하루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제 가치를 흔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물점 냄새가 다시 제 삶의 냄새가 되었고 그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저는 조금 늦게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저는 비로소 그날들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분노에 끌려 움직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이 더 이상 함부로 다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배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무너진 건 제 삶이 아니라 제가 붙잡고 있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30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미정과 함께 웃었던 날도, 아이를 키우며 버텼던 날도 모두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시간 위에 더 이상 거짓을 쌓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한 번 속을 수는 있어도 두 번 속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은 왜 싸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손주는 잘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 말이 제 스스로에게 하는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래 참고만 살았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참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사라진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지금의 저는 여전히 철물점 셔터를 올리고 여전히 같은 골목을 걷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과 제 하루를 제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제 하루가 괜찮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배신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참고만 하느라 스스로를 잃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사람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서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